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에듀윌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민석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핀셋 특강이라는 특강 컨셉으로 좀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기본 강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3월을 맞이한 시기인데 민법 공부 잘 되고 계신가요? 민법 사실 아주 어려운 과목이 아닌데 근데 말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민법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순환, 기본 강의 순환이 끝났다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될 민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오늘 두 가지 테마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지 잘 점검하셔서 심화 과정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특강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핀셋 특강 첫 번째 주제는 소유자를 찾아내자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소유자만 찾아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이건 민법 총칙에도 있고 물권법에도 있고 민법이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어떤 큰 원리들이 여러 단원에서 묶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결국 민법이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소유자를 잘 결정해서 그 소유자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출제자가 소유자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학생이 갖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3개 정도의 지문이 있습니다. 주로 사례 지문으로 제가 골라와 봤는데요. 1번 질문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고요. 2번 질문은 갑은 병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표현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3번 질문은 갑이 을에게 지상 건물에 철거 청구하는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질문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어떤 사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가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3가지 질문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 갑, 즉 말소 등기를 청구하려는 사람 갑, 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이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만약 갑에게 소유권이 없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면 1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유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라면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 어떤 철거 청구든 무엇이든 어떤 사람의 권리 행사가 소멸시효에 아예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려면 아주 높은 확률로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게 됩니다. 만약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들은 갑이 소유자인지를 당신이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자, 이런 걸 내가 외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본 강의가 조금은 부족했었다는 뜻입니다. 자, 정말 잘 공부가 되었다면 이런 질문들은 갑이 소유자인 것만 내가 알아내면 그냥 할 수 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공부는 소유자를 찾아내는 것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소유자를 못 찾아내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기본 강의는 잘 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웠어야 할 소유자를 찾아내는 포인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데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는데요. 원시 취득은 누가 준 게 아니라 그냥 취득을 하게 된 거예요. 건물을 신축했다던가 또는 주인이 없는 물건을 선점했다든가. 근데 이런 부분들은 헷갈리거나 어떤 판단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없이 그냥 건물은 지은 사람이 신축하는 것이고 무주물은 선점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거니까 그럴 때 최초의 원시 취득한 소유자를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유권이 다음 사람에게로 승계가 되어 갈 때 과연 그럼 승계가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는 3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시험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부동산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 양도인, 그러니까 소유권을 승계시켜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그래야 다음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법률 관계가 있을 거예요. 매매든 또는 상속이든 또 어떤 판결이든 어떤 법률 관계가 유효하게 진행되어야 소유권 이전이라는 효과도 발생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에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런 특이한 예외 현상들을 우리가 따로 외우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 승계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살짝 그림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볼게요.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로 승계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지금 그림처럼 갑에게 소유권이 있기는 해야 을에게로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소유권을 이전시키기로 하는, 지금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했네요. 매매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이죠. 이 계약이 유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등기 기록을 해야만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가고, 이제 소유권은 물건 하나당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갑의 소유권은 계속 남을 수 없으니까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소유자가 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소유권이 승계가 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소유자는 항상 물건 하나당 한 명씩밖에 없으니까 그 규칙에 따라 이럴 때는 소유자가 아직은 갑이겠다, 또는 이럴 때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겠다라고 판정할 수 있다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면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질문들은 그 소유자이냐 아니냐에 맞춰서 풀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률 관계가 유효할 것, 그리고 등기를 해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기본 규칙으로 삼아서 항상 적용을 해주시면 암기 없이도 소유자를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살짝 제가 문제를 일으켜 볼게요. 자, 소유권 이전에 실패하는 유형 첫 번째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에 실패하는 유형 첫 번째는 양도인에게 소유권은 있었는데 그런데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면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했는데도 소유자는 을이 아니라 여전히 갑으로 남아있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지만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면 등기라는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양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고, 아까 앞서 우리가 봤던 말소 등기 청구나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이런 것들은 다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갑이 그러한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을이 만약 그러한 권리들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틀린 지문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해보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해서 무효로 바뀌는 기준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소위 효력 요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배우죠. 당사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해야 된다. 또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민법 총칙들이 매매계약이 무효로 가야 될, 무효로 바뀌어야 할 이런 기준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 매매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정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내가 민총에서 배우는 건 결국은 계약의 유효 무효 판정 방법을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는 그 원인들을 민법 총칙에서 배워서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또 물권법에 가면 등기 절차들을 배우게 되는데, 물권법의 등기 절차는 결국은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를 한다면,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유효한 법률행위가 없는데도 등기가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등기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를 했는데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물권법에서는 등기만 떨렁 이렇게 위조 서류로 해 놓았을 때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를 배우기 위해서 등기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또 계약법에 가면 계약의 성립이 되느냐 불성립이 되느냐 또는 체결한 계약이 해제로 깨지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를 배우는데 그걸 배우는 이유가 계약이 불성립됐다면 그런 유효한 매매 계약이 없는 게 되니까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 계약이 성립되고 어떨 때 불성립되는지를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민법 총칙의 취소 제도와 마찬가지로 발생되었던 법률행위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깨지는 이 절차들을 계약법에서 중요한 출제 주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게요. 민법 총칙에서 무효 취소를 배우는 이유, 물권법에서 등기 절차를 배우는 이유, 계약법에서 계약의 성립과 해제를 배우는 이유는 모두 다 이런 소유권 이전과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효한 계약이 없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민총에서 배우는 걸 왜 배우는 거고 물권법에서 등기를 왜 배우는 거고 계약법에서 성립과 해제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가져갈 수 있고 이 이해도를 가지고서 심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건 조금 더 내가 이걸 이래서 공부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재미가 있을 공부가 재미있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릴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공부는 재밌어져요.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알고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외워야 되나 보다 하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면 피곤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공부하고 이걸 왜 배우는지 알고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분명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네. 자, 소유권 이전에 실패하는 유형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는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계약이 불성립되거나 또는 무효이거나 또는 해제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세 가지 요소, 앞사람이 소유권 있어야 된다, 계약이 유효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주제 중에 세 번째, 등기를 하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이 실패하는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매매 계약을 체결을 유효하게 했어요. 자, 일단 유효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자, 계약서만 써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이런 채권적인 권리는 생겨나는데 갑액에 있던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을에게로 이전되는 효과가 생기려면 마지막 하나를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되죠? 그렇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을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소유권이 아직 을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렇죠. 아직은 넘어가지 않았다. 자, 그러면 소유권은 아직도 갑액에 있는 걸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매매와 똑같이 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지 않는 현상이 생겨나는 법률 관계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자, 미등기 매수인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유자가 될 예정이지만 소유권 취득은 아직 못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민법에 규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에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의 조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자, 이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라면 마치 미등기 매수인과 동일하게 자, 소유권은 아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다. 자, 취득시효는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이런 시효 완성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법률 관계가 굉장히 흡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이 권리는 그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을 가진 자가 하는 권리니까 당연히 소유권이 없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가 소유자에게 등기를 달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성질도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이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이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행사하는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말하게 되고 또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이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거니까 을이 점유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간접적으로라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점유 사용하는 동안에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취득시효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원래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하면서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과 취득시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에 관해서는 유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유사하게. 그러면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소유권 없는 자의 등기 청구권은 항상 이런 식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화과정에 가서 배워보시면 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만큼은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가 매수인을 선택해서 준 등기이기 때문에 자, 갑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이 등기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는데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애초에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20년간 점유를 해서 자기 노력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확보한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과 취득시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거의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럴 때 모든 걸 다 외워야 하는 사람과 기본적인 성향은 다 똑같으니까 외울 필요 없고 등기 청구권 양도 이야기만 등기 청구권이 발생된 원인이 갑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발생되었는지 갑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발생되었는지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달라지는구나. 자, 이렇게 한 가지만 좀 주의해서 외워놓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자, 제가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학습을 했을 텐데 그런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에 관련된 이야기와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낱낱이 분리돼서 따로따로 암기사항으로 관리가 되는 이런 현상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좀 단원이 달라져도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원리들을 외우지 않고 같은 원리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민법이라는 과목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암기를 적게 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원이 돼요. 자, 민법은 하나의 어떤 통일된 집합체처럼 민법 총칙의 원리가 물권법과 계약법으로 다 맞물려서 톱니바퀴 돌아가듯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유효 무효를 따질 때에도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주제에 관련해서 민총은 무효 취소로, 물권법은 등기로, 그리고 계약법은 계약의 성립과 해제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다 연결된 주제인 거예요. 소유권이 승계되게 하기 위한 요소들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민법이라는 과목은 어느 하루만 딱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순환 과정을 꼼꼼하게 한 2바퀴 정도는 잘 소화를 해야 그래야지 이제 좀 눈에 보이게 되는 굉장히 좀 어렵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과목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연결된 고리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규칙을 잘 챙겨간다면 이 규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숫자나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만 마무리 과정 때 노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같은 원리로 진행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차 점검을 통해서 이런 거 저번에도 봤는데 자, 그래서 이건 외우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 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조금 조심하실 것은 자, 매매나 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등기를 안 하면 안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상속 또는
형성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공용징수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안 해도 그냥 승계가 되는 현상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죠? 우리 187조 조문에서 말하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런 항목들. 자 이런 항목들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물권 변동이 되는 걸로 잘 외워서 기억을 해주시고, 이 몇 가지 안 되는 암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승계 취득된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는 해야 됩니다. 자, 원리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주요 사안이니까 기본적으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된다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속 공용징수 같은 것들이 등기를 안 해도 되는 이유들은 별도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지 따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제3자의 소유권 취득 문제를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기도 하고 제3자가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선의의 제3자만 소유권 취득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제3자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제3자 문제를 왜 논의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막 외우면 그러면 헷갈리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문제를 왜 논의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심화과정으로 넘어가셔야 그래야 조금 더 복잡해진 이야기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학습에 혼란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제3자의 소유권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갑과 을 사이에 등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의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지 못한 이상한 문제가 발생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잠깐 드렸었죠.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불성립되거나 해제되거나 이렇게 되면 등기는 넘어가 있는데도 소유권은 을로 넘어가지 않는 뭔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을이 병에게 물건을 팔면 이 문제가 생긴 구역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병은 문제가 생긴 구역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3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제3자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그 물건을 다시 사서 가져가려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제3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유효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을이라는 병의 입장에서는 양도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당연히 없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소유권 승계 취득의 3요소라고 해서 그 첫 번째가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이었어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양도인이 을인데 소유권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없으니까 양수인인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계약도 하고 등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등기들은 다 말소하고 갑이 소유자니까 을과 병의 등기들은 다 말소하고 갑에게 돌려주면 갑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병이 너무 억울해 보이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오랜 고민 끝에 이럴 때 말소 등기를 통해서 갑에게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느냐, 또는 자, 갑을 좀 소유권 포기시키더라도 억울해 보이니까 병에게 소유권을 주어야 하느냐, 누구를 보호하는 게 맞느냐를 오랜 세월 고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없는 소유권은 승계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갑에게 돌려주는 게 맞을 것이다를 기본 원칙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앞선 법률 관계, 즉 등기는 을이 가져갔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혹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또는 계약이 불성립되거나 또는 반사회적 행위 같은 절대적 무효 현상을 통해서 갑의 등기가 을로 넘어갔지만 을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났다면, 이럴 경우에도 갑이 위조를 당했는데도 계약도 안 했는데도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다 뺏어가고 위조하고 이런 생각을 하려 할 테니까 이 위조 불성립 절대적 무효의 경우에는 갑에게 물건을 돌려주는 게 맞고, 병은 좀 억울하겠지만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병이 선이든 악이든 갑에게 돌려줘야 되고 소유권을 둘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선악불문,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소유권은 등기 말소와 함께 갑에게로 돌아갑니다. 원래 갑의 소유였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갑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병이 억울한 문제는 을에게 가서 문제를 일으킨 을에게 가서 손해배상 받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 외쪽인 영역이에요. 근데 간략하게만 알아두시면 자, 병이 너무 억울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병에게 자꾸만 소유권을 주고 싶고 특히 선이라면 소유권 주고 싶고 우리가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갑이라면 무조건 돌려받아야 해. 병을 챙길 때가 아니야. 그리고 병이 억울한 문제는 을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병이 선악불문 소유권을 못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수긍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런데 위조나 불성립이나 절대적 무효라면 갑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게 맞겠지만 상대적 무효 또는 양도담보 계약을 했을 때에는 갑과 을 둘이서 통정허위 표시를 통해서 무효인 매매 계약을 했다던가 그러면 상대적 무효가 되죠. 또는 갑과 을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등기를 저당권 등기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 형태로 넘겨주었다면 자기들 둘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등기만 넘어가는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제3자가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만드는 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위조와 비교해 본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요. 위조는 갑이 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뺏어가는 거라 갑은 순수한 피해자이지만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통정허위 표시나 양도담보는 갑도 지금 그 일에 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갑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을 온전하게 소유권 포기를 시킨다는 것은 공평치 않다라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대적 무효나 양도담보로 인해서 등기는 을이 갖고 있는데 소유권이 없었던 이런 상황이라면 자, 제3자가 선의, 즉 저런 문제, 양도담보였구나 또는 상대적 무효였구나를 모르고 물건을 사서 가져갔을 때에는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게끔 대략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명의로 넘어간 등기는 말소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제3자의 보호의 필요가 조금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정도는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가져가면 당연히 갑의 소유권은 파괴가 되어야 할 텐데 갑의 소유권이 파괴가 된 것은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받는 방법으로 또 해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을 갑이 회복할 때에는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 받으면 되고 소유권을 병이 가져갈 때에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받으면 되고 이런 문제는 다 소유권도 없으면서 물건을 팔았던 을이 일으킨 문제니까 최종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을이 지게 되는데 소유권을 누가 먼저 갖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러는 누가 가야 되는지 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사람은 사실 배상할 사람이 돈이 없으면 손해배상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소유권 가져갈 사람을 먼저 잘 정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민법은 이런 기준에 따라 소유자가 될 사람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명의신탁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들었을 거예요. 이 명의신탁이라는 계약은 명의만을 맡기고 소유권을 실제로 주지는 않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명의를 맡기면서 소유자가 을로 기재가 되는 방식이에요. 자, 국가에서 대체로 금지하는 행동이고요. 이렇게 하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활용될 거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서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자,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무효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런데 제3자가 등기를 받아갔을 때 소유권 없는 자에게서 수탁자에게서 등기를 받아갔지만 선악불문 소유권을 다 취득할 수 있게끔 명의신탁의 무효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고 했죠. 자, 근데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건 국가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을 하다가 자, 배신 당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금지된 행동을 하던 사람을 굳이 보호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는 등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병에게 무조건 소유권을 주고 갑의 소유권은 파괴시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법을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져갈 때 자기 앞에 양도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항상 우리가 챙겨야 할 앞사람이 소유권이 있고 법률행위가 유효하고 등기를 했다면 제3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가져가겠죠. 하지만 앞사람의 소유권이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3자 소유권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는 세 가지 형태로 규율을 하는데, 자, 앞에가 소유권 없으니까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못 가져간다. 선악불문. 이렇게 결론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선의의 제3자는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선악불문 제3자가 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는 건 소유권이 을에게 없었던 원인, 이 원인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결론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 없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없이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져갈까? 선이니까 소유권 가져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만 묶여 있으면, 그러면 항상 틀릴 것 같은, 어떨 때 우연우리만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법률관계의 비교를 전부 다 완성하지는 못하셨더라도 심화과정 공부하시면서, 자, 소유권이 을에게 없는 현상이 왜 발생됐는지 그 원인을 잘 쫓아가셔서, 아, 위조가 원인일 때는 제3자가 소유권 못 가져간다. 갑을 보호해 줘야 하니까. 자, 상대적 무효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일 때만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갑의 보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항상 소유권을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원인을 따져가면서 제3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를 결정하시면,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이제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되지 않고 잘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기본 강의에 여러분들이 해놓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소유권 승계 취득의 세 가지 원리를 잘 이해해서 각각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유자가 누구로 결정되는지를 결정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응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소유권 판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민법의 각 단원들을 잘 공부하셔서 소유권 평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 강의에 우리 마무리로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소유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소유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잘 하시면, 그러면 같은 원리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를 찾아내거나 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이전되는 현상들에 대한 판단도 연계해서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소유자를 찾아내면 그걸 통해서 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문장들이 후속적으로 계속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됐을 때 소유자부터 잘 찾아보자. 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심화 과정을 출발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민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심화 과정 때도 같이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에듀윌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는 민석희입니다. 오늘 핀셋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1교시의 소유자를 찾아내는 방법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혹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먼저 챙겨보시기 바라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배워볼 건, 물권과 채권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을 잘 찾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특히 사례 문제에서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하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확인을 잘 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봤을 때, 자, 미등기 매수인 을은 무효등기 명의인 병에게 직접 소유권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되는지 안 되는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을이 병에게 직접 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을이 하는 게 맞는지 병에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2번도 지상권 설정자 갑은 지상권을 양도받은 병에게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에도 갑이 지료를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병에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임차인 을은 임차주택을 양수한 병에게 보증금 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없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을이 병에게 하는 게 맞는지, 자, 병에게, 을에게, 갑에게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생각을 잘 해보고, 아, 이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학생분들이 의외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기본 강의가 수강이 끝났다면 어느 정도의 법률 관계가 좀 정립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럴 때
상대방에 대한 표현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결과값만 된다 안 된다 외워버리면 그럼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지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가 상대방이 달라져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해보다 보면 권리는 물권과 채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해요. 우리가 물권법은 주로 물권법 단원 자체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자세히 배우는데 채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는 사실 시험 범위에서 좀 많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법에서도 계약이라고 하는 일부분만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도 그냥 들을 때 뿐이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고, 특히 이 채권의 권리 주장, 채권이라는 권리의 권리 주장을 할 때 이때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생겨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정해진 권리의 내용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소위 절대권이라고 해요. 때문에 자, 물권은 당사자가 바뀐다거나 방향이 좀 틀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채권이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를 청구하는 권리.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렸을 때 채권 채무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물론 가장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근데 그것을 채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돈을 빌려주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성질이 채권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도 사용 청구권, 채권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가진 채권이 시험 범위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채권들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도 채권인데도 방향성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임차인은 또는 뭐 이런 권리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다 보면 실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채권적인 성향을 가지는 권리들은 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단적인 예시를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등기를 안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핀세트 강 1교시에 소유자 찾는 방법 알려드릴 때 세 가지. 자,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하고 등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등기가 안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매매는 했지만 소유권은 갑에게,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갑에게 남아있고 을은 소유권을 아직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을의 권리가 혹시 있더라도 소유권 같은 물권은 아닐 것이고 이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법 점유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 소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일이 벌어졌을 때 반환 청구라고 하던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행사하게끔 아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물권의 어떤 내용들은 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조문에 보면 소유자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갑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또는 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물권이 있으니까 갑과 병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에도 내 물건을 방해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에 무슨 계약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을은 소유권 같은 물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에게 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을과 병은 어떤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뭘 해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또 소유권 같은 물권이 없기 때문에 자, 민법이 이런 권리는 행동해도 된다고 했어 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에도 물권자들에게나 그렇게 반환 제거 예방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자, 소유권이 없는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이런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갑이면 갑이 물권적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등을 하는 것이고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야만 이제 을이 반환 뭐 제거 예방 이런 청구권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가 아닌 을로서는 권리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와 계약을 한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예요.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계약을 갑과 을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 계약에 따른 약속을 지키라고 을이 갑에게 요구할 수 있겠죠? 이게 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가서 소유권 달라고 하는 건 정당한 거지만 을이 병에게 가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벌써 자기 집인 것처럼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자 연결 구조가 되어 있으면 을은 갑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갑은 병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연결 구조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대위라는 원리가 우리가 사례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대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위는 대신 행사한다는 말에 약간 법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같은 물건이 없어서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지 못할 때 을이 갑을 대신해서 병을 찾아가서 갑이 너 나가래. 갑이 그 집에서 계속 쓰면 안 된대. 라는 말을 을이 대신할 자격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할 자격은 을이 갑의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는 채권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가지고 병에게 직접 권리 주장은 못하지만 자기 채무자인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자격은 생긴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꼭 이런 매매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문제, 명의신탁 문제라든가 또는 뭐 가등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에서도 대위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러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직접 청구하면 되고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직접 청구를 못하고 다만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는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암기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가 끝난 마당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유권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행사하는 물권을 가진 자와 물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하는 권리 행사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좀 관련된 주제들을 한번 우리 민법 곳곳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적 등기 청구권. 방금 설명드린 어떤 등기 청구권도 채권인데 이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배울 수 있는 사례가 이중매매 사례예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라고 하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등기는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는 병이 가져간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에서 소유자가 누구인가 일단 찾아봅니다. 자,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본다면 을은 일단 소유자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이 제2매매 계약이 유효라면 병이 소유자가 됐을 것이고요. 자, 이 제2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갑이 소유자이겠지만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을이 소유자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제가 핀셋 특강 1교시에 진행했던 소유자 찾는 방법을 꼭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결국은 소유자를 찾아야 을이 행사하는 권리가 물권적인 권리인지 채권적인 권리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물권적인 어떤 청구권을 행사할 리는 분명히 없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채권적인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채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적인 권리는 누구에게만 행사한다? 채무자에게만 행사한다. 자, 그러면 을과 계약을 맺어서 소유권을 주기로 약속한 채무자는 누구죠? 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 소유권 말소 등기,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든 을이 병에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자기 채무자도 아닌 사람에게 등기 청구를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을의 등기 청구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게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는데 그 원인은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서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형태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채무자에게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설령 병의 등기가 적극가담 등으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을은 병의 등기를 직접 말소할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을과 병은 어떠한 법률 관계도 없고 병이 을의 채무자도 아니고 또 을이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설령 병의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그 무효 등기를 말소하는 건 소유권을 가진 자의 힘이고, 지금 만약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현상이 될 텐데 무효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물권적 청구권의 대위 원리랑 마찬가지로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의 등기를 말소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을이 갑을 대신하여 갑의 등기를 말소하자고 주장하는 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야기했던 소유자는 직접 권리 행사하고 소유자 아닌 사람은 직접 못하고 대위 행사한다 라는 원리랑 동일한 원리네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채무자에게만 권리 행사하고 제3자에게는 권리 행사 못하는데 연결돼 있으니까 대위 행사하고. 자, 이걸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한다면 암기사항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자의 어떤 권리는 채권적인 권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방향을 잘 지켜서 자기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거다. 자, 그러면 다른 걸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적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을 또 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미등기 전매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걸 배울 때 많이 등장하는 미등기 전매 사례가 되겠고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다시 을이 병에게 전매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바로 넘어간다면 을로 넘어가는 등기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아직은 그 중간 생략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교시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듯이 소유자를 결정을 해봅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을 것이고 제일 끝에 있는 최종 매수인 병은 어쨌건 소유권이 아직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는 물권으로서의 권리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적인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채권적인 권리들은 항상 자기 채무자를 상대로만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병은 누구와 계약을 했죠? 을과 계약을 했죠. 그렇다면 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당연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기는 날이 오면 그 등기를 을은 병에게 넘겨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면 병은 을에게 받는 대로 넘겨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병과 갑은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갑은 병에게 소유권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이 병의 채무자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럼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병은 자기 매도인인 을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최초 매도인인 갑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등기 청구를 하지는 못한다라는 걸 원리상으로 이해를 하고, 자, 이제 이 직접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당사자가 전원이 합의를 하면 그러면 원래는 못하던 직접 등기 청구도 추가로 가능하게 된다라고 공부를 이제 확장해 가는 겁니다. 자, 직접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마구잡이로 외우지 마시고 원래는 안 된다라는 원리는 이해를 해서 보시고,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 위한 직접 등기 청구는 당사자가 전원 합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자, 이렇게 관계 정비가 되어 있으면 전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문장들은 그냥 원리대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채무자를 상대로만 권리 행사한다 라는 규칙으로 풀어내고, 전원 합의가 있을 때에만 조심해서 병이 갑에게도 등기 청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원칙이 바로서야 예외 현상들이 늘어났을 때 불편함이 좀 덜한 거예요. 원칙과 예외가 모두 다 암기사항처럼 되어버린다면 혼란이 되는 거죠. 원칙이 잘 서면 예외적인 현상들만 일부 암기를 이용해서 좀 다듬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도 채권적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채무자만 가능하다라는 원리를 쓰는 거고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를 볼 텐데,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민법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건 공유단원입니다. 공유단원을 배워보면 공유물을 분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유권을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나눠서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가 한 덩어리를 나눠서 가지고 있다가 쪼개서 내 소유권 지분 3분의 1을 분리해서 나가고 싶어 라고 하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고,
자, 이것은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금지시키지 않은 이상 분할은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건데 두 공유자가 우리는 분할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하는 것도 5년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유물의 분할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게 원칙이고 분할을 금지시키는 건 그들끼리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끼리의 약속이라면 당사자들끼리는 지키는 채권적 효력은 있는 거지만, 즉 두 사람 사이에는 분할 금지를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채권적 효력. 자, 어느 쪽이 채권자고 어느 쪽이 채무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할 금지 특약을 하게 되면 두 사람 간의 약속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 정도는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서로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될 채권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약속에 따라 분할을 금지시킨 거니까 분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이걸 적어놓지 않았다면 그들끼리의 약속일 뿐 다른 사람들은 이 채권적 약속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공유 지분이 양도가 되어서 병이 새로운 공유 지분권자가 되었을 때 병은 갑과 공유물 분할을 하기로도 안 하기로도 정한 적이 없는 상태가 되고, 등기부에라도 분할금지 특약이 적혀 있었다면 분할이 안 되는 공유물이네 하면서 지분을 살지 말지 결정했을 텐데, 약속은 했다지만 등기부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병 입장에서는 공유물의 분할은 원래 자유로운 거니까 이 공유물도 분할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분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이 분할을 금지하자고 약속한 건 을과만 약속을 했지 병과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갑의 채무자는 을일 수는 있어도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이 분할금지 특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 등기부에 적었다면 종전의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도 대항을 하겠지만, 자, 등기부에 안 적었다면 단지 두 사람의 약속일 뿐 갑과 병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약속이므로 병은 저 분할금지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분할이 금지되었었지만 병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채권적 효력, 채권적 권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채권적이라는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즉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과가 발생되는 이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분할금지지 그 이외의 사람에게는 분할금지가 없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사람이 바뀌어 있는지를 항상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등기를 해 놓는다면, 등기를 하면 이 분할금지 특약이 또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주제를 볼 때에는 등기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효과가 지상권에서도 발생됩니다. 자, 채권적 권리 주장을 전혀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지상권에도 유사한 주제가 있어요. 자,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줍니다. 토지를 빌려주는 거죠. 토지를 빌려주고 지료는 필수 요소는 원래 아니지만 지료를 주기로 1년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하면 서로 간에는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료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등기부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약속을 한 사람끼리는 채권적이나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금 지료에 관해서는 채권자가 갑, 채무자가 을이 되겠죠. 지료 지급 채무자가 을, 지료 지급 청구권자가 갑, 이렇게 되니까요.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지료를 청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어디까지나 물권의 기본 성질과는 좀 다른, 지상권은 지료가 없는 게 원칙이다라는 성질과는 좀 다른 그들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을에게 있는 동안에는 지료 청구가 되겠지만 지상권이 양도가 되어서 현재 지상권자 병으로 바뀌게 된다면 병은 갑에게 지료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지료 약정은 갑과 을의 약정이지 갑과 병의 약정이 아니기 때문에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다만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때도 그랬지만 그 치료 약정이나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같은 것을 등기부에 적는다면 그러면 당사자 이외의 자도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 제3자에게 대항을 한다. 이렇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등기부에 적지 않아 버리면 병이 지상권을 살 때에는 지상권은 원래 지료가 없는 게 원칙이니까 내가 사는 지상권도 지료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병이 갑에게 지료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지료를 달라고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등기부에 적으면 또 병이 지상권을 살 때 지료를 내야 되는구나 하고 사니까 또 갑이 병에게 지료를 달라고 해도 되는 원리가 되겠고요. 전혀 다른 법률 관계 같지만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 채권적 효력밖에 없다. 자, 이걸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원리와 지상권의 지료 약정은 채권적 효력밖에 없다.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원리는 원리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채권적 권리는 채무자 이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원리인 겁니다. 자, 이런 원리들이 내가 체계적으로 기본기로 잘 잡혀 있다면 그러면 심화 과정에 가서 또 유사한 문장을 만났을 때에도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채권적인 권리라서 계약을 갑이랑 했으니까 갑에게만 주장하고 병이랑은 안 했으니까 병에게는 주장 못하고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세권 주장과 임차권 주장의 차이점을 좀 볼 텐데 자, 전세권과 임대차는 둘 다 갑으로부터 집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분명히 전세권은 물권법에서 공부하고 있는 용익 물권의 하나인 것이고요. 임차권은 계약법에서 공부하고 있는 채권의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로 인해서 가장 크게 도드라져 보이는 차이는 어떤 게 발생되느냐 보시면 전세권 설정 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양도가 됐어요.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전세권은 항상 등기부에 적혀 있고 또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 병이 집을 살 때부터도 전세권자가 있구나를 등기부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병이 집을 사서 소유자가 바뀐 다음에도 을은 병에게 나는 아직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사용을 계속할 거야. 자, 내가 사용 끝날 때는 네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 이런 전세금 반환 청구든 사용에 관한 주장이든 전세권자로서의 모든 주장을 다 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그러한 내용의 권리가 있다고 민법의 규정으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병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세권의 주장은 이렇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니까 계약을 갑이랑 했지만 병에게 주장해도 괜찮은 거죠. 이게 물권의 힘이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임차권은 채권이고 임차권자가 갖고 있는 사용 청구권은 채무자인 갑을 상대로 이 계약을 한 사람을 상대로만 계약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소유권이 양도되어서 집주인이 바뀌면 을이 병에게는 임차권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 임차권자니까 아직 남은 기간 3년이 있으니까 더 살 거야 라는 주장도 안 되고요. 그럼 나 떠날 거니까 보증금 돌려줘 라고 하는 주장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나 임차인이니까 뭐 유지수선을 해줘 이런 주장도 다 안 됩니다. 자, 그런 모든 주장들은 전부 다 자기와 계약을 한 자기 채무자 임대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인이 바뀌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임차권자는 이 집에 계속 살 수 없고 병이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자기와 계약을 했던 옛날 주인에게 돌려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요. 자, 전세권이라면 바뀐 주인한테 전세금 받고 쫓겨날 일도 없고 기간을 채우고 나갈 텐데 임차권이라면 바뀐 주인에게 권리 주장이 안 되기 때문에 쫓겨나면서 보증금도 옛날 주인에게 받아야 돼요. 너무 불편하죠, 그죠? 근데 이게 임차권과 전세권의 기본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전세권은 물권이라 그렇고 임차권은 채권이라 그렇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리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쫓겨나는 거는 저건 저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좀 드시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법이 또 추가적인 장치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상권의 지료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은 자기들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장을 못하지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사람이 바뀌면 주장할 수 없는 거지만 등기하면 소위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되면서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고 임차권 주장을 전세권처럼 할 수 있게 되고 또 등기하면 보증금도 바뀐 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마치 전세권스러워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모든 임대차가 대항력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바뀐 주인에게 권리 주장을 못한다라고 기준을 세우신 다음에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건 지상권의 지료도 그랬고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도 그랬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서 나간다면 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계약기간 도중에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안 쫓겨나는 일이 많은 것은 동네에 전세권이 많아서가 아니라 임대차가 대부분인데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는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동네에 있는 건 설명을 듣다 보면 자꾸만 전세권 같아 라고 생각해서 전세권과 임대차를 헷갈려 하기 시작하면 이 전세권도 하나 임대차도 하나 두 문제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1순환이 끝났을 때 전세권과 임대차는 다르다. 가장 본질적으로 물권과 채권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권리 주장하는 상대방 같은 것들이 다 다르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잘 잡혀 있어야 조금 더 복잡한 암기사항들이나 헷갈리는 또 주택임대차 같은 것으로 이어질 때에도 편안하게 구별을 해놓고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항상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도 담보 물권이죠. 자, 그런데 이 유치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걸 여러분들이 심화과정에 가면은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아마 아직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급계약을 통해서 공사도급을 주었는데 수급인이 공사비를 아직 다 못 받은 상태가 됐다면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하게 될 거예요. 플랜카드 걸어놓고 공사비 줄 때까지 안 나간다. 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유치권 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권이 양도가 돼서 유치권 목적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자, 매매로 바뀌었든 경매로 바뀌었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을이 병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질문은 두 가지예요. 인도 거절은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변제 청구는 할 수 없다. 자, 을이 병에게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고 무조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인도 거절, 나 안 나갈 거야, 공사비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거야 라는 말은 해도 되는데 변제 청구, 공사비를 빨리 줘 라는 말은 병에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자, 시험에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외워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인도 거절의 기능은 유치권이라는 물권의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거절은 결국 유치권 주장이 되는 거고 유치권 주장은 갑에게 해도 되는 거지만 누구에게나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 누구에게나 주장해도 되는 물권의 힘인 겁니다. 그런데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의 주장은 자기 채무자인 갑을 상대로만 공사비를 달라고 해야 되고 채무자가 아닌 병을 상대로는 공사비를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제 청구는 할 수 없고 인도 거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암기사항이 아니죠. 물권의 주장은 갑에게든 병에게든 다 해도 된다. 채권의 주장은 자기와 계약관계가 있었던 채무자 갑을 상대로만 해야 되고 병을 상대로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유치권 현상에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변제 청구는 못하고 인도 거절만 할 수 있지만 을이 계속 이 행동을 하다 보면 병이 을에게 돈을 주기는 합니다. 자,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을 찾아와서 내 집에서 나가 라고 말하면 유치권자는 인도 거절하겠죠. 못 나가. 왜 못 나가는데? 공사비를 아직 다 못 받았어. 그럼 공사비를 달라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는 내 채무자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안 나간다고. 왜? 공사비를 못 받아서. 그럼 공사비 달라는 거잖아. 아니야, 너한테 공사비 달라는 게 아니고 갑이 공사비를 줄 때까지 내가 나갈 수 없는 형편이라서 유치권 하는 중인 거야. 그냥 못 나가. 그럼 갑은 돈을 언제 준다는데? 돈이 없대. 그래? 그럼 어떻게 하자고?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잖아. 안 나간다고. 답답하죠? 그죠? 자, 그러면 돈 줄 의무가 없는데도 경락인이나 매수인 병은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장 좀 나가줄래?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을 쪽에서는 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냥 네가 준 거지. 나는 그냥 안 나간다고만 말했고 돈 달라고 한 적은 없어. 근데 네가 필요해서 나한테 돈을 준 건데 주니까 고맙기는 해. 하고 돈을 받아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는 해도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고 물상대위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계속 들어누워서 버티다 보면 누군가 돈 주면 나갈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법정 담보물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은 성립요건 기준에 따라 성립이 됐을 때에만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거의 진상 부리듯이 이렇게 인도 거절하면 변제 청구를 안 해도 누군가 돈을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유치권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 현상, 대여섯 가지 현상을 보셨는데 이중매매, 중간생각등기 미등기전매 사례 또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사례 또는 지상권의 지료약정에 관한 이야기 또는 임대차 계약의 임차권 주장 또는 마지막에 유치권의 변제 청구 같은 이야기들이 다 채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이외의 자를 상대로는 함부로 주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분할금지 특약이나 지상권의 지료약정 또는 임차권 같이 등기부에 적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채권적 권리라고 하더라도 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겨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원리들을 곳곳에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또 여기저기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내가 외우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채권적 권리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채권적 권리라면 누구를 상대로 주장해야 되지? 이런 걸 한 번쯤 더 체크를 해보신다 그러면 아, 내가 이건 외우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냥 읽어보고 이렇게 판정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마 아직 심화 과정이 시작도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이런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5월 달 정도에는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 중에 내가 외우지 못해서 틀리는 건 있지만 알아듣지 못해서 틀리는 거는 없겠구나. 내가 읽어보고 판정이 가능한 문장들도 민법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오지선다 문제 중에서 한 2개나 3개 정도만 이런 개념과 원리를 통해서 자, 제거할 수 있어도 정답이 나오거나 정답이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월 이후에는 시험이 다가올 때까지 외우지 않고서는 판단이 어려운 영역들만 남겨놓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해서 시험장 가서 기억나는 만큼 쏟아붓고 온다면 그럼 60점만 맞으면 되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끝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소유자를 찾는 방법 그리고 채권적 권리를 누구에게 행사할 건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심화과정에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제가 심화과정 수업하시는 동안 또 같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릴 테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 자, 시험 때까지 잘 다듬어서 시험장 가서는 꼭 하나 더 맞추시고 여유 있게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